안녕하세요. 도시개발론을 맡은 이재철 강사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우여곡절이 많고 그런 한 주를 보내셨는데 다들 건강하시죠? 음, 건강을 기원하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한 번쯤 만날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신개발, 재개발 뭐 이런 거 배웠죠. 신개발은 뭐였죠? 농지 혹은 임야, 성터, 절토하여 택지를 조성하거나 개발 행위를 또한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이용 목적에 맞게 토지, 건축 행위 등을 가공하는 행위죠. 네, 협의의 형태로는 택지 개발 행위고 광의의 계획으로는 신도시 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행위는 각기 개발 목적에 따라서 해당 법을 적용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신개발은 택지개발, 유형은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해서 택지개발 사업, 공용개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토지 형질 변경 사업, 대지 조성 사업, 이건 주택법에 관한 거고, 부동산 개발 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개발은 이런 개념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뭐 어쨌거나 우리가 그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때 쓰는 많은 방법이 신개발이라 그러죠. 어, 기성시가제 쇠퇴, 슬러마 현상, 어, 이제 기성시가지 주택들이 노후화되고 옛날에 이제 살기 불편하면서 어떻게 되죠? 점점점 신도시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가 30년, 40년씩 지나면서 노후화되고, 이제 그 시점이 되면 우리가 보통 30년, 50년 정도 되면 도시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 재개발. 우리 신개발은 없던 토지나 뭐 농지 이렇게 평지를 깎아가지고 만드는 거고, 이거는 기존 시가지나 이런 데에 노후화된 곳을 다시 재개발, 재건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거죠. 그런 지역을 이제 슬럼화 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을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보통 CBD 지역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공장이 있고 뭐 도심 있고 저급주택 중간지역 이렇게 시장 창고가 있고 이제 위계상으로 우리가 그냥 도표를 그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공장은 저급주택, 그 다음에 시장이 가까이 있겠죠. 뭐 고급주택은 좀 더 뒤쪽에 있고, 그래서 여기서 도심의 CBD 지역은 아주 높은 밀도의 상업지역이나 이런 곳이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교통이 발달되고 이러면서 어떻게 위성도시로 빠져나가게 되죠. 고급주택이나 저급주택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여기서 도심의 상업 지역에 있는 상가들이 다시 빠져나갈 거예요. 이쪽으로. 왜? 지금 인구의 이동이 위성도시로 많이 이전하니까, 그러면 도심에 살던 사람들이 뭐 이제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여기가 슬럼화되고 이런 지역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아마 드라마 재방송 중에 좀 옛날 도심 나오는 거, 서울의 달 이런 거 보시면 옛날 서울 중심부는 판자촌도 있고 슬레이브도 있고 좀 되게 단층 아니면 2층, 높아야 3층 요런 지역들로 구성되어 있던 것들을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이런 재개발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당시에 우리가 한 80년, 70년대, 60년, 80년대 그때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성 도시가 생기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여기가 슬럼화되기 시작하고, 그럼 어떻게? 여기가 이제 아 우리나라는 여기를 이제 좀 더 저급 주택에도 못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슬럼화된 데를 좀 이렇게 들어가서 살던 데를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느라고 좀 문제도 많았죠. 우리나라의 특성상.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드문데, 옛날 보면 뭐 깡패를 동원해서 강제 철거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영화에서.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실제 일어나고 있었고, 어, 좀 우리나라의 특수성이죠. 비어서 이제 분명히 여기는 좀 도심은 이제 도심 그 주택지가 노후화되고 살기 힘들어지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는 그런 지역인데, 어떻게 강제로 내쫓고 여기를 재개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원주민이나 이런 것들, 해외에선 조금 보기 드문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최소한. 그 다음에 재개발이 무엇이냐. 그런 슬럼화된 곳을 이제 주거 환경이 낙후된 도로 상수 기반 시설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여기 나오죠. 주거 환경 및 도시 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재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사업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 이제 민간주택 사업 성격이 짙은 재건축과는 다르고, 또한 기존 주택의 세입자 처리 관련해서 재개발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 자격이 없는 세입자에게 3개월분 내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나, 재건축은 당사자 간의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 재개발은 공공사업성을 띠고 있다. 왜? 여기서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그 다음에 자격 없는 세입자, 그러니까 전전세라던가 이렇게 월세입자라던가 전세 세입자가 아니죠. 세입자에게 이사비와 3개월분의 주거 대책비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면 이제 비용이 되게 많이 증가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재건축 쪽을 택하겠죠. 사업성을 높이려고 그러면. 그래서 재건축 조합을 만들면 평균적으로 시행되는 기간을 보면 한 5년 정도 바라봐요. 왜? 1년에서 2년은 조합을 만들고 거기 있는 세입자들 간에 뭐 이런 그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 이런 것들을 점점 종료시키는 기간이 맥시멈 2년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땅 파고 뭐 이렇게 짓고 이런 것들은 만약에 조합 간의 싸움만 없다면 뭐 1년에서 2년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점점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조합원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 이제 이권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좀 문제가 생기고, 그 기본적으로 5년을 잡는 이유는 주택, 요번에는 이제 좀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만약에 2년 동안 이제 전세를 놓으면 이게 나가라 그러지 못하니까 맥시멈 시점에서 2년까지를 기존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방향으로 해서 2년 동안은 되게 사업을 천천히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야 좀 깔끔하게 일이 해결되니까. 그래서 뭐 이사비를 좀 더 준다거나 이제 많은 딜을 하게 되죠. 거기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은. 근데 뭐 재개발의 경우는 이제 뭐 시나 뭐 주택공사, 예전에 LH공사 뭐 이런 쪽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어차피 거기에는 임대주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공급하려고 그 비율적으로 산정을 해놓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공공적인 그 내용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게 돼 있죠.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좀 중요하게 봤던 게 뉴 어바니즘 개발, 뭐 뜀뛰기식 개발, 교외화에 따른 기존 도심의 쇠퇴, 뭐 개구리 뜀뛰기식 개발, 인종, 소득 간 계층의 공간 분리, 무분별한 교외 지역의 난개발, 대기 수질 오염 및 농업 토지 및 동물 서식지 상실 등에 대한 사회 문제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시개발의 접근법을 좀 바꾼 거예요. 여기 뭐 안드레 듀니스 부부하고 피터 칼숍 등이 80년대에 주장하였대는데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도시는 유기체적으로 계속 발달하고 쇠퇴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소멸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중심이 맨 처음에 되게 번성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위성도시가 번성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벙 뛴단 말이에요. 위성도시가 번성하면 이 주변이 또 이렇게 원이 생기겠죠. 여기처럼 동심원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이 집중되는 곳에서부터 먼 곳이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이제 소득계층이 낮은 사람들이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쪽은 왜? 뭐 위성도시나 이런 곳은 우리가 깔끔하게 여러 가지의 그 기반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서 집어넣지만 그 외의 지역은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수질 오염이라던가 지하수를 뽑아서 쓰는데 그 물은 이미 오염돼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뭐 주변에 그 축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농토가 있다 그러면 이제 농약을 뿌리죠. 거기에 대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문제점이 됐던 게 서울시와 용인 그리고 도시 연담화라 그래서 기존 시가지가 점점점 넓어지고 위성도시가 또 넓어짐에 따라서 여기 붙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연담화라는 게 연결되다 붙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부분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 산업구조의 변화, 즉 기계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산업 위주에서 서비스 산업, 이제 점점 서비스에서 이제 하이테크 산업으로 넘어가죠. IT 산업, 바이오 산업,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으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자 창출함으로써 쇠퇴한 도시를 새롭게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 사업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층 구도심을 이렇게 여기는 교외 중심이죠. 그래서 저층 주거 집두채를 좀 모아서 이런 식으로 바꾼다던가 밀집 지역으로 바꾸고 넓은 녹지 지역 이런 것들을 주고 그리고 여기 관공서나 이런 데도 앞에 녹지 지역을 하고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어떻게 한쪽 지역으로 모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든다 그러는 건데, 음, 도시 재생이 나온 것은 도시 재생 사업이죠. 그리고 뭐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나오기 시작한 건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도시에 활력을 준다, 어쨌든 뭔가에 대해서 뭐 일자리나 공동체 사업을 늘린다. 어,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온 도시 재생을 따지는, 음, 마치쭈꾸리 일본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시작을 한 건데, 일본의 마을 만들기의 가장 핵심은 시민이 원해서 시민이 이제 시민과 관공서와 그거를 서포트할 수 있는, 우리가 무슨 다른 기업이나 그 다음에 대학이나 이런 것들이 만나가지고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죠. 근데 어 그것들을 보면 주가 누가 되냐 그러면 어쨌든 관공서가 아닌 마을 시민, 우리가 마을 주민이 주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도심 재생 사업은 조금 이렇게 관공서 위주로 가고 있어요. 모든 게. 수원시만 보더라도 마을 만들기 센터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각 그 마을에서, 니네가 그럼 사업을 내봐라. 어떤 사업을 할지. 그래서 사업에 몇 프로를 지원을 하고 그것들을 뭐 이렇게 지원해서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제가 봤을 때 다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일본에서 일어나는 마을 만들기, 도시 재생 뭐 이런 것들은 자발적으로 시민이 먼저 나서서 거기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들을 해결이 안 될 때 관공서를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래, 관에서도 같이 생각해 봅시다. 회의를 하다가 그럼 전문가를 부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대학 교수님과 뭐 팀을 부른다던가 거기에 관한 기업을 부른다던가, 이렇게 여러 그 관계들이 얽혀지면서 마을 만들기나 도시 재생을 진행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뭐 한국형 도시 재생일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시민의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시민이 원하는 것이 아닌, 이제 뭐 처음에는 어쨌든 뭐 주민이 원하는 걸 해준다라고 하지만, 이게 정치색이 좀 강해지고 이러면 그 당이 원하는, 지금 집권당이 원하는 여기에 있는 뭐 지자체장이 원하는 사업을 많이 하게끔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좀 많이 했던 내용들이고, 이번 시간에는 도시개발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도시개발사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지난 학기 배운 적이 있죠. 도시개발론에서 고대부터 쭉 해서 어떤 식의 도시가 발달되어 왔는지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요번 시간에는 우리는 도시 개발이라 하면 고대나 이런 것들을 좀 빼고 이제 근대 도시 개발만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왜? 그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도시 개발의 직접적인 그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근대적인 도시 개발에 대한 이야기들은 거기서 이제 있을 수 있겠죠. 어, 지난 학기에 그래서 근대 도시 개발은 뭐가 제일 그 중시된다 그랬죠? 산업 도시의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왜?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이를 이용한 방적기를 발명하고 음, 급격한 생산량이 증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옛날에 막 배트를 짜고 이랬는데 그걸 기계가 하니까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 몇 배의 생산력, 몇 배보다는 더 많겠죠. 몇십 배의 그 생산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팔아서 우리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죠, 이게. 그래서 생산물의 광범위한 소비를 보장받기 위해서 세계 시장이 필요했고, 그래서 또다시 뭐 증기기관이 발명됐으니까 기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새 이제 식민지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량을 뿌리고 상업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자유롭고 임금을 대가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출현한 거죠. 예전엔 어땠죠? 이제 중세 시대에 보면 고대 성주가 있고 그 영지에 속해 있는 그 노동력을 가진 사람들이 농지를 빌려서 경작을 하고 거기서 나는 수확물을 한 6대4 정도로 해서 바치고 6대4, 5대5 이런 식으로 그 세금으로 납부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죠. 왕, 기사계급 뭐 이렇게 관료 출신 이렇게 해서 쭉 개발이 되고 그 하층 계급인 농민들은 거기에 속해 있는 거의 뭐 시민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거의 노예에 비슷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증기기관이나 이런 게 생기고 방적기가 생기고 이러면 어떨까요? 뭐 요새처럼 AI가 방적기를 짜는 게 아닌 이상 사람이 어느 정도 기계 기름칠도 해주고 뭐 실도 연결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필요하겠죠. 어, 그래서 이제 노동력을 이제 받는데 옛날에는 자기의 노동을 해서 생산을 한 1차 산업이죠. 그래서 뭐 농산품이나 소, 돼지 이런 것 축산 등을 이용해 가지고 그 길러서 이렇게 곡식을 바치거나 소나 돼지 이런 것들을 바침으로써 뭐 필요한 것들을 그 세금 형태로 배분을 하겠죠. 그래서 그 영진에서 생긴 것들을 이제 그 영주에게 바치는 형식이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내가 여기서 일하다 딴 데 가도 아 자유롭게 난 얼마 받고 싶어요. 기술자고 그 숙련된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노동자라는 개념을 잡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교통과 통신 분야도 큰 진보를 이뤄요. 교통은 어떻게 되죠?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철도가 놓이게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과 대량 수송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통신은 이때는 뭐 전화는 아니겠죠. 전보나 이런 통신을 이용해 가지고 어쨌든 이 필요한 부분에 빠른 그 의사소통의 전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서 뭐가 필요하다를 통신으로 받고 교통을 통해서 그거를 배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급격 이제 그러면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아 저기는 자유다. 아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농사라는 것들이 뭐 현대에도 그렇죠. 이 태풍이 한번 휩쓸거나 이렇게 장마 기간이 길고 이러면 이제 농사가 거의 망가지는 그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쨌든 정해진 세금은 바쳐야 되니까 뭐 내가 여기는 원래 10가마니가 나는데 내가 4가마니를 바치기로 했어요. 근데 올해는 태풍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3가마니 뿐이 생산을 못했는데 4가마니를 바쳐야 돼. 그러면 이 사람은 빚을 내서라도 그걸 해야지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보다는 내가 노동력을 제공한 만큼 나에게 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생기니까 어떻게? 농촌 인구가 도시로 계속 유입되는 거죠. 상업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이제 그 노동자 계급이 머물 수 있는 지역들이 음, 우리나라도 알지만 이렇게 판자촌 비슷하게 이렇게 지어지기 시작하고 슬럼가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사람이 밀집하게 되면 먹고 싸고 생활하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전염병이나 이런 게 돌기가 쉬워지죠. 수인성 전염병이라 그러는 위생 문제가 시작되면서 그게 지금 코로나처럼 큰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흑사병이나 이런 것들이 도는 것이죠. 뭐 이질이라던가 뭐 천연두라던가 이런 게 돌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도시의 무질서한 게 커져만 가는 거죠. 거대하라 그러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이상주의적 도시 개발을 외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뭐 여러 명이 나오는데 일단 쇼와 오웬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세 봉건주의에서 중상주의로 변해만 가게 되죠. 이렇게 된 데에서 우리가 도시는 어쨌든 무언가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몇 가지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옛날에는 막 성을 쌓고 그 수로를 파고 뭐 이런 식의 도시를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왜? 어,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옛날에는 활, 뭐 끼케야 대포 정도가 있었는데 이제 증기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발달되고 이러면서 소총 뭐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 어떨까요? 뭐 방벽이나 이런 걸 세워도 뭐 형태적으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조금씩 옛날에 있는 그 무기 체계나 방어 형태에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고 문제는 중세 시대가 그 종교적으로 압박받고 있던 시대죠. 그래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죠. 요 시대에 보면 근세 쪽에 보면 그래서 그 어떤 면에서 이제 이제 신보다는 자기 자신 그리고 이제 공공성 광장 이런 거라던가 그 다음에 그 좀 정방형 원, 선, 점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시되는 도시계획이 시작됐어요. 그런 것들이 르네상스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었거든요. 새로운 도시의 개발. 그게 이상주의적 도시 개발이라는 형태에서 뭐
예전에는 성을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성 이외 지역에는 좀 이제 확장성이나 이런 게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도로망을 중심으로 좀 더 어떤 방식, 공장이나 이런 거 형태를 가지면서 도시가 어떤 방식으로 뻗어 나가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그 교통은 또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공장지대 쪽으로 슬럼가에서 이 일 시작 아침이 되면 되게 많은 사람이 이 일을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때부터 이제 그 트래픽이나 스프롤 현상이 일어나고 뭐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공장촌, 그러니까 공장 그 단지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어떻게 사람이 살기 좋게 뭐 이런 것들을 그 개발을 해주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주거 지역을 요 외곽에 두고 공장지대를 안으로 몰아넣는 데던가, 그 다음에 여기서 중심에 뭐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또 공장지대를 두고 여기서 이동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조금씩 하나씩 시도돼 보는 게 이제 이상주의적 도시 개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퓨리에와 필란테스는 1929년이죠. 산업 사회화의 새로운 체계, 합리적으로 설정된 기능, 사회 단위를 도입하여 도시 대신 단일 건물, 필란테스를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주상복합 1층에는 공장을 두고 위에는 주거를 둔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의 도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유로움, 버킹엄이나 이런 사람은 빅토리아를 통해서, 요거는 1849년에 국가학과 실체적인 치료, 유리로 덮인 도시 빅토리아를 제안했고요. 솔트와 솔테어는 아까 나왔죠. 그 그림들 요 전 페이지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리차드슨은 헤이지, 그 다음에 풀만은 모형도시, 모델타운을 주장을 하게 됐어요.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한번 찾아보면 나오실 수 있는 것들인데, 제가 그 위에 거를 캡처를 하다 보니까 좀 너무 화질이 떨어지고 책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좀 아마 나중에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좀 더 보시기 쉬울 거예요. 요 전 페이지에서 보셨던 이상주의적 도시개발의 솔테어의 그 도시개발을 보면 요런 그 도시를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냐, 이렇게 여기는 뭐 메인 홀, 그래서 뭐 갤러리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당시 공장지역 지대였고, 여긴 파크였고, 이쪽이 주거지역, 그 다음에 그 10번 여기는 팩토리 스쿨이죠. 그래서 뭐 그 공장에 필요한 고급 인력을 담당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놓고 다양한 도시 개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풍경을
손으로 직접 화가 그린 거였는데, 아, 뭐 홀 앞에는 이러이러한 풍경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여기 메인 홀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공장지대. 여기 홀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전에 방직 공장이나 공장지대가 있었겠죠. 저도 이제 가본 건 아니라서 책자를 찾아서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주거 지역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는 좀 그 서민층이 사는데 여긴 중산층 이상이 사는 지역. 이제 골목 자체도 좀 차이가 나고 있죠. 이런 식의 도시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상주의적 도시 개발에 소아리마타의 선용 도시는 이런 방식으로 선을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쭉 돌아가면서. 그래서 뭐 선에는 뭐가 있냐, 주거지가 있으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 차도 이런 식이죠. 그래서 쭉 따라서 도로를 따라서 옆으로 만들어진 도시고, 그거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메인 도로가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여기 간선도로,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도시를 만든 것이죠. 그 다음에 가르니에는 공업도시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공장지대를 항상 우선시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지대랑 주거지역을 좀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가지고 일하는 사람, 공장지대에서 나온 오염원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문제가 안 되게끔 하려고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이거는 솔직히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만 봐주시면 돼요. 뭐 특히 뭐 시험 볼 사람 아니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도시개발사 역사 근세 쪽에서는 아마 거의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한 곳이니까 이렇게 크게 많이 안 하셔도 되고, 근세를 보신다 그럼 이상주의보다는 다음에 나오는 전원도시의 전개와 그 방향, 요게 좀 중요하죠. 왜? 그 근대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1998년 하워드,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도시민에게 작업과 예가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전원 도시의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왜? 공장 근처에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장이 돌아간다는 거는 19세기 석탄을 떼고 휘발유도 그렇게 많이 개발이 안 되던 시대예요. 막 석탄 떼고 막 이러던 시기, 그리고 공장을 이제 석유를 떼서 돌리던 시기. 공장 주변이 어떻겠어요? 되게 오염이 심하겠죠. 사람들이 뭐 출퇴근이 가깝다, 이제 가까이 살고 뭐 이러면서 어쨌든 일하면서 부를 축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야, 여기는 정말 사람이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조금씩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환경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전원도시라,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위성도시, 그런 느낌의 그 도시를 만드는 거죠. 약간 도심에서 떨어져서 자연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뭐라 그러냐,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5만 8천 명의 소규모 도시로 이제 방사형
이제 환상형 시가지를 패턴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과 시설 배치 형태는 중심부에 광장, 시청, 박물관, 공공시설이 배치되고 그 주변으로 400에이커 정도의 중간지대에 주택, 학교, 농장, 뭐 목초지 등으로 구성하고 위성도시의 성격으로 32,000명의 인구 32,000명 죄송해요. 32,000명 규모의 새로운 전원도시 주변에 배치해서 도로로 연결해서 도시 집단 간의 그 합이 25만 명을 새로운 연결된 도시 집단을 형성하게 되는데 인구는 25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통 전원 우리가 지금 근대 도시 개발이라 그러면 이 사람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이 이후로 나오는 사람들이 중요하죠. 앞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안 나온다. 그 이상주의자들은 거의 안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성도시 및 근린주거 이론을 이제 이 사람이 아까 말하면서 25,000 이런 것들이 근린주거 이론이 나오게 된 아주 기본적인 모임 주거 형태, 도시의 형태, 단지의 형태죠. 작은 도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론의 바탕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93년에 전원도시주택회사가 창설돼요. 그래서 4년에 런던에서 54km 떨어진 최초의 전원도시인 레치워스가 어원과 파커가 건설되죠. 두 사람에 의해서 건설이 되죠. 그래서 1920년에 두 번째 도시인 윌윈이 이제 런던 북쪽 36km 지점에 건설되고 1946년에 신도시법을 제정하면서 이제 위성도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법적 체계를 갖춰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울에서 분당이 얼마나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거의 한 20km? 그 정도 떨어져 있을 거예요, 아마. 20에서 30km. 그러면서 위성도시가 탄생하는 거죠. 일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신도시법을 46년에 제정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한 도시계획을 보면 이런 방식이 돼 있어요. 위성도시 가운데 중심 도시를 놓고 방사형으로 이렇게 위성도시를 만들고 이거를 순환 고리 형태로 연결을 해서 외곽 순환도로 내부 순환도로 이런 식이죠. 그래서 지금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편하게 해서 만드는 거고, 여기도 보시면 중심에 이렇게 중심 C가지를 만들어 놓고 단지 계획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블록별로 만들어 놓죠. 그래서 요 한 단위가 근린주거를 형성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죠. 여기도 보시면 대부분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범위가 한 50km에서 100km 사이가 되는 거죠. 도로망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레이치워크와 어원이 만든 파커에 의해서 건설된 최초의 도인 레이치워크 보시면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설계를 할 때는 요 방식으로 돼 있고, 요건 구글 지도를 보고 지금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자, 어떻습니까? 요 가운데 광장에 있고, 시청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교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주변으로 이렇게 근린 주거 형태를 만들어 놨죠. 도로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블럭 단위로 구성을 해 놨어요, 집을. 그래서 뭐 필요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요 바깥쪽으로 뺀 거죠. 일단 이런 식으로 레이치워크와 어원이 건설된 거예요. 그 다음을 보시면 그 전원도시가 이제 조금 아까 얘기한 36km 지점에 건설됐다는 거, 그거를 보시면 어떻게 됐냐. 그거는 지도를 따로 못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에 나온 책자, 요 중간에 난 게 철도예요. 철도를 주변으로 요런 방식으로 뭐 길을 주변으로 이제 글린 블록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집 단위별로 해서 만들어 놓고, 뭐 중심 시가지, 뭐 상가, 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주거단지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기존에 앞에서 봤던 도시들은 어땠어요? 이상주의도 그렇고 근대도 그렇고 보면 좀 밀집되거나 좀 복작복작한 느낌이시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아까 요 앞에서 보신 그런 것들을 구글 지도나 이런 거 보면 생각보다 녹지가 많죠. 그 전에 건설됐던 도시보다는. 그래서 이게 전원도시라는 개념,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생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은 삶의 질, 이때부터 이제 서양은 삶의 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도시를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도시미 운동과 근린주거 단위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계획과 번햄이 거대 도시, 이제 공업 도시의 추악함은 도시 예술의 훌륭한 작업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 요런 거에 대한 그 슬럼가가 생기고 나면 옛날에 그 막 힙합 하던 분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막 낙서식으로 그림을 그려놓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요새 벽화 같은 그림, 그 이 도시미 운동이 현대로 보면 뭐 그런 운동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공장이 비어있고 쓸모없게 됐는데, 그러면 거기 있던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할 것 같아요. 이제 임대료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뭐 방치하고 있었겠죠. 철거를 하면 철거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예술가들이 그쪽에서 뭐 좀 이렇게 그렇게 스케이트보드나 뭐 이런 걸 타면서 그림을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푸드트럭이나 이런 것들을 맨 처음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 음식을 팔거나 이랬었을 텐데, 거기에 이제 좀 더 다양하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좀 개량해서 뭔가 다른 쪽으로 써볼 수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 명들이 모여서 뭐 그러한 작업들을 했고,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너무 그 슬럼가가 있으면 아시다시피 그
어쨌든 범죄나 이런 데에 노출이 좀 심하게 많이 되잖아요. 시 차원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거나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좀 있었겠죠. 어쨌든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이 맞아서 점차적으로 이 운동, 고로한 운동의 시초가 될 수 있는 개발 계획들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시의 아름다움과 질서 체계를 통해 예술적으로 계획했으며 고전적인 미를 강조했다 라고 얘기하는데, 도시의 아름다움이나 질서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이나 직선 뭐 이런 것들, 직선 원 이런 것들에서, 아니면 좀 고전적인 뭐 이런 예술, 그 당시에는 좀 그런 것들도 있었겠죠. 뭐 강조를 했고, 그 도시미 운동의 안내자 역할을 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새는 그게 관공서나 이런 좀 사회적 개념을 통하여서 이제 인식을 통해서 그러한 건물들이, 역사적인 건물들을 뭐 한쪽에는 뭐에 사용됐던 건물,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카페 및 뭐 전시 공간, 예술적으로 뭐 어떠한 공간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계획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시 개발의 아름다움을 통한 뿐만 아니라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그 환경적 도시 개발 운동에 대해서도, 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는구나, 그리고 그 가치를 조금씩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워싱턴 등이 고전적으로 좀 화려하며 예술적인 도시미를 갖게 됐고, 이러한 또 도심이나 예술, 문화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돼야 될까요? 그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뭔가가 부흥이 일어나서 좀 그런 문화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되겠죠. 근데 이 시대에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군비 성장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은 이익을 이제 갖게 되고, 이제 점차 군수 산업에서 나왔던 것들을 좀 개발해서 자동차 시장이나 이런 데 좀 많은 그 이런 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 그 경제력도 갖췄고, 그 이동할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한 시대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요 전에 나왔던 전원도시에 대한 거 있잖아요. 거기를 추종한 스타인이나 라이트, 맨포드 같은 사람들이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 도시를 끌어들일까를 고민을 하다가 근린 주고 다니게, 슈퍼블럭을 이용해서 개념을 가지고 기존 격자형 도로를 제거하고 12에서 20헥타 규모의 자동차 없는 주거 환경을 건설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루프형 도로나 뭐 이런 도로를 이용해서 보차 분리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페리는 근린주구,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름이죠. 페리. 근린주구를 지역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영국의 작은 마을처럼 민주적인 참여가 가능한 하나의 사회 단위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물로부터 중심부인 이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슈퍼블럭 그림을 잠깐 그릴게요. 이게
블럭을 크게 만들어 놓고 뭐 약간의 진입도로는 있겠죠. 진입도로나 요런데 요렇게 만들어 놓고 주거 단지 등을 요렇게 배치를 해서 요 안까지는 다 차로 이제 단지 내로 차가 들어가게끔 하고, 요 중심부에는 뭐 집을 요쪽으로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도로변 쪽에서 이제 주차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요 뒤쪽으로는 커뮤니티 센터나 이런 것들 좀 교회, 뭐 관공서, 뭐 학교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걸어서 4분에서 10분 정도 거리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여기 직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범위에 드는 사람들을 모든 건물로부터 4분 거리의 중심 커뮤니티 센터, 학교, 학원을 갖춘 5,000명 규모의 독립적인 근린 주거를 주장했어요. 그래야 여기서 사회적인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좀 문화나 이런 것들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밀도가 헥타르당 100명 이내 주거로 단지 내 도로가 이제 관통하지 않는 가구형이고, 도로는 대개 쿨데삭이나 루프형 도로를 이용하는 거고, 요 뒤쪽에 아마 그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슈퍼 블럭, 이제 레드번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슈퍼 블럭 계획으로 기능별 도로망 계획, 보차 분리 등으로 새로운 구상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도로는 쿨데삭이나 루프형 도로고, 아까 말씀드린 레드번 계획은 요런 것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요게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긴 한데, 요 안쪽에 보시면 좀 자세하게 보죠. 요거를 좀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요 안에 간선도로 안에서 옆으로 들어가서 각자의 차고가 있고, 요쪽 라인과 이 라인 블럭 사이에는 보행도로가 있는 거예요. 짧게 보행도로가 있어서 여기 학교나 관공서 건물 이런 것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보행도로. 사람이 차를 타고 다니게 되면 그 차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이제 이야기만 하는데, 보통 이렇게 걸어 다니면 이 주변 사람들과 이웃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좀 일어나게 되겠죠. 뭐 우리 옛날에 저 혹시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면 1994, 1997 뭐 이런 거 보시면 뭐 그게 1994였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그 누구지? 바둑기사 나오는 그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다 누구 집에 이거 뭐 만들었으니까, 반찬 만들었으니까 갖다 드려라 그러고, 뭐 어머니들도 모여서 같이 콩나물 다듬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애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애들도 같이 뛰어놀면서 크면서 이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고 이런 커뮤니티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진입도로였고, 루프형 도로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돌아갈 수 있는, 차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쿨데삭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안쪽으로 자기 주차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차로 진입도로만 만들어 놓고 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다 보행 공간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커뮤니티와 그 사회성, 문화까지 다 고민을 해서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의 근린 주거 단위다 이렇게 어, 주장을 하고, 좀 제 생각에는 되게 사람이 살기에는 좋은 단지로 조성되는 것 같아요. 이런 그 이 레드번이나 이런 계획들을 보면 근린 주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단위, 이게 우리나라의 옛날에 잠실 단지 1, 2, 3, 4, 5단지가 대부분 이런 거였어요. 근데 5단지 같은 경우는 아마 고층 한 18층인가 그랬고, 나머지 1, 2, 3, 4, 5는 그 5층짜리 주공 아파트였죠. 그리고 그 안에 단지마다 그 안에 그 초등학교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단지를 두 개가 묶이거나 세 개가 묶였을 때 중학교가 하나 생기고 고등학교가 하나 생기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슈퍼블럭이 되는 거죠. 블럭 하나에서. 그래서 그런 단위를 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적인 거나 이런 것들, 밀도적으로도 사람이 좀 살기 편안한 그런 계획이었다고 봐요. 음, 제가 약간 요새 건축에 대해서 비판적인, 도시개발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는, 사람이 소유욕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고밀 개발들을 하다 보니까 그 우리가 주공 5층 아파트만 해도 옆집에 누가 살고 뭐 이런 것들은 아는데, 요새 막 20층 넘고 이런 아파트들 보면 위층, 바로 앞집, 밑집 요 정도만 아마 대부분 얼굴을 알고, 나머지는 뭐 커뮤니케이션이 없죠. 그래서 누가 누굴 사는지, 물론 커뮤니케이션이 강한 거는 한 가지가 있어요.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층간소음이 심할 때 그 위층이 아니라 위에 위층까지 층간소음으로 내려오는 경우, 이런 데는 서로 싸우고 뭐 이러느라고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다 그런데, 그런 거는 좋은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도시나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저는 조금 교외로 가서 사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이 정도의 주거 환경이 주어진다면 경기도권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제 각자에 대한 고민은, 이제 주거 지역은 우린 너무 획일적으로 우리나라 주거 형태의 거의 90% 이상, 92% 이상이 아파트죠. 그래서 뭐 좀 고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커뮤니케이션에 이런 것들도 좀 더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모여 살거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자기의 어떤 이야기들을 윗어른과 뭐 동료와 이런 것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일어날 수 있는 도시 계획이라고 봐요. 자, 다음은 도시미 운동과 근린 주거 단위 계획 중에 르꼬르비제,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 그러죠. 기디온도 그렇고, 영국 전원 도시에 대해서 도시 확장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도시계획의 시간적 낭비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전원 도시는 시민에게 반사회적 정신을 고취시킨다. 왜? 그들만의 커뮤니케이션이 강하니까, 그 아까 얘기한 그 단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거의 좀 서열이나 이렇게 통장 반장들의 권한,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뭐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자기네 주장과 사회의 주장이 부딪혔을 때, 아, 이게 거부감이 심하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상 도시는 광대한 오픈 스페이스에 둘러싸인 장대한 마천루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고,
그리고 1925년에 그는 그 계획안을 파리 중심부를 위해서 개조 계획 아닌 보장 계획을 적용했어요. 그리고 그 완성품으로 그가 얘기한 게 있죠. 1900 빛나는 도시 계획에서도 이 발상을 계속 업데이트 시켜서 완성시킨 거죠. 르꼬르비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세요? 첫째, 그, 그 르꼬르비제 이전의 건축과 이후의 건축은 차이가 난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르꼬르비제가 그 건축물의 지붕을 평면화 시킨 거예요. 현대 건축같이 옥상을 평면화 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개발해서 쓸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새 그 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보시면 임대용 주거주택에 관한 것들을 보시잖아요. 1층을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으로 깔죠. 근데 이 분도 1층은 다 필로티로 해서 빛나는 도시계획에서 보면 1층을 필로티로 해서 전부 다 오픈을 시키자. 그래서 거기는 공공이 마음대로 지나갈 수 있는 도로망이나 계획을 하자. 걸어 다닐 수 있게끔. 그러면 좀 더 도시가 활성화되고 밀도가 압축되면서 나머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도 그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왜? 전부 다 오픈되어 있어서 주변에 가면서 부딪히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테니까 라는 발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기디온이 이제 도시 설계를 할 때는 보통 요런 식의 그 도시 계획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어떻게 돼 있어요. 딱 접혀져 있는 블록 있죠. 슈퍼블럭에 보시면 중심 축을 바탕으로 이렇게 나눠진 계획안들을 하고 기디온이나 르꼬르비제 또한 거의 비슷한 형식의 그 도시계획이나 건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대 도시 운동 전개를 보시면 28년에 근대 건축대회 국제 이제 건축 국제 회의라 그러죠. 건축 대회 저는 일본에서 배울 땐 그렇게 배웠는데 그때 양식주의에 대한 기능주의적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며 공업기술이 가져온 무한한 크고 새로운 자원과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천명했죠. 이게 뭐였어요?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집을 져야 된다. 그리고 높이 져야 된다. 그리고 그 앞에 이야기했던 그 도시미 운동가들과는 달리 그건 예술이나 문화 좀 아름답게 짓고 멋있게 짓고 이런 것이었는데 건축물도 문화로서 성장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기능을 좀 더 중요시한 거죠. 그리고 도시를 살고 일하고 위락하고 교통하는 네 가지 기능을 통해 태양과 녹지 공간을 다시 사람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빛나는 빛나는 도시죠. 르꼬르비제가 얘기한 거죠. 살고 일하고 위락하고 교통하는 네 가지 기능을 어떻게 1층 필로티 공간이나 이런 것들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보도나 이런 것에 녹지 공간 그리고 밀도 계획을 해서 위로 높은 고층 건물을 해서 컴팩트하게 도시를 만들어서 나머지 공간은 녹지 공간을 제공하자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때 지역지구제, 인동간격, 그린벨트, 보차분리, 근린주거, 건물의 고층화 건물의 고층화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쓰면서 이제 가능하게 된 거고
자, 지역 지구제가 나왔어요. 왜 여기서 이제 지역 지구제가 나오기 시작했죠? 건물을 고층으로 지으면 같은 공간이라도 밀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높아진 건물들 간에 햇빛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1층이. 그래서 인동 간격, 동 간의 간격, 건축물 간의 간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고층 건물이 계속 무한히 뻗어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린벨트, 도시를 어느 정도 범주 안에서 가두자. 그리고 그 주변은 녹지 공간을 이제 배려해주고, 그 이후 이제 또 다른 도시계획은 그걸 지나서 하자. 그 다음에 보차 분리, 차가 다니는 공간과 사람이 다니는 공간을 분리하자. 뭐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해서 차로 준다면 그 위에 이제 2층이죠. 2층은 붙여가지고 거기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 안에서 근린주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 건물의 재료와 구성이 바뀌었구나. 그로 인해서 건물이 고층화될 수 있고, 아, 그러면 여지까지 고민을 안 해도 됐던 것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 거기가 인동간격 그린벨트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전원도시 쪽에는 그 쿨데삭이나 루프형 해가지고 도로가 들어가서 각 차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건물이 고층화되면 어떡하죠? 차들이 어딘가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건물 안에. 그래서 뭐 지하 아니면 주차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다 요 르꼬르비제나 요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대표적인 도시는 샹디가드, 브라질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그 르꼬르비제나 요때 그 이후에 나온 사람들 중에 팀 X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사회적 기능의 변화 속에 사는 인간들이 이제 선택의 자유를 가능케 한다. 개방된 미학에 관심을 두었고, 도시의 시간적 변화, 성장에 맞춰 단위적인 변화의 변신, 대응하는 방법을 추구해야 된다. 이제 여기서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르꼬르비제는 1층 필로티를 개방을 했지만 그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오픈 공간, 공용 공간으로 투자했는데, 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여기에 포함돼요. 베르린 도시계획에서 보면 필로티 개념은 도로와는 별도로 공중 보랑을 두어서 이제 공중에서 걷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1층을 도로로 두면 필로티 만든 그 위쪽에는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건물들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차 분리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완성되는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도시에 대해서 근린주거니 이런 도시 내 슬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봤다 그러면, 도시가 점점 확대됨에 따라서 신도시 개발, 일명 우리가 생각하는 위성도시죠. 그린벨트로 묶어 놓은 도시, 거대 도시의 주변에 다른 도시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도시 뉴타운은 영국에서 발달된 것으로 일반적인 대도시를 모도시로 하여 근교에 새로 개발된 도시라는 거죠. 그 개발된 도시는 어쨌든 그린벨트를 떠나서 그 이외의 지역에 만드는 거죠. 영국은 신도시 정책은 대중적 토론과 지지 과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발전된 종합적인 계획 법률에 근거하여서 만들었고요. 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아까 그 문제시 됐던 것들을 기억하세요? 아까 그 페리에 근린 주고 하면서 그 단위의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이 워낙 끈적끈적하고 발달이 잘 돼 있음으로써 반정부적인 뭔가를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할 때 반대되는 자기들과의 이런 그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의견 제시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그래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어쨌든 법률을 만들게 된 거예요. 왜? 이러이러한 조건을 안 갖추면 우리는 이런 거에 동의를 안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940년에 반로위원회를 만들게 됐고 아버크롬비의 런던 계획이 시작됐어요. 그건 무엇이냐? 런던 주위에 환상 그린벨트를 설치하고 그린벨트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이죠. 그래서 대런던 계획은 런던을 중심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8개 신도시를 건설하여 과밀된 도시의 인구를 분산시키고자 하는 계획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지금 3기 신도시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요 뒤쪽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 알게 되실 거고, 그리고 지난 학기에 도시 계획론이 도시 계획론을 개발론이 아니라 계획론을 배우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도시사를 할 때 한번 이야기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듣고 싶다 그러시면 댓글에 그걸 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따로 빼서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한번 그 뭐라 그러지? 한번 이렇게 이렇게 수업 전에 뭔가 짧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빠르게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런던에서 32에서 40km 떨어진 곳에 할로우, 스티브네지 등 8개 신도시를 건설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신도시를 건설하여 지금 총 34개의 신도시를 건설했죠. 근데 요새는 조금 더 틀려졌어요. 이제 메가시티라 그래서 이 위성 도시를 포함한 전체적인 아주 큰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런던이라는 곳은 세계적으로 어떤 곳이다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균형감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뭐 금융산업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분산 배치를 해서 우리 영국은 세계에서 어떤 위치를 갖겠다,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요새는 그런 분위기로 다 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거기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죠. 뭐 수도 서울이 붐비니까 그거를 저기 행정도시만이라도 옮기겠다. 지금 뭐 세계적인 도시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메가시티를 만들려 그래요. 어쨌든 세계의 우리나라의 수도나 서울 핵심 도시는
아, 이러한 면모를 갖추고 있고 우리나라에 와서 어, 글로벌 그 기업들이 오면 어떠어떠한 방식의 접근 방식과 이러한 것들 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뭐 런던 같은 경우는 특히 금융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그러한 것에 대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두고 어, 주거지나 요런 주거지나 그 금융 도시 쪽에 어떤 방식으로 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할까에 대해서 더 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직 그런 데까지는 우리가 도시개발론이라는 걸 배울 때는 그렇게까지는 접근을 안 할 거예요. 왜냐 그러면 론이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만 우리가 이론으로서 도시개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의 그 메가시티나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좀 더 한 10년이나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론으로 정립돼서 다시 도시개발론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 메가시티에 대한 완벽한 이해나 이런 것들이 정립이 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신도시 개발은 1차 세계대전 중에 늘어나는 공업도시, 주택을 그 공업도시에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고요. 런던이랑 좀 차이가 있죠. 어, 왜 1차 세계 대전 중에 공업도시가 늘어났을까요? 음, 군수 물자를 대기 위해 가지고 어, 이러한 대도시 이제 공업도시를 발달시킨 거죠. 뭐 자동차, 그 다음에 전차, 항공모함 이런 것들을 비행기 정말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찍어낸다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수의 전함이나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2차 세계대전도 그건 계속 연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미국은 그렇게 자기네가 세계 인류의 그 국가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1차 세계 대전 때 참전을 하면서 군수물자나 이런 걸 찍어내기 시작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이게 어마어마한 분량이구나 이런 생각을 직접적으로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도시 능력이나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인구 자원이나 물질적 자원이나 기술력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좀 되게 많은 발전을 이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쟁 중에는 과학 발전이 200년 걸릴 게 뭐 10년 안에 다 발달한다고 얘기를 하죠. 뭐 로켓도 1차 세계 대전 당시에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그 잠수함도 그렇고 그 전에 잠수함은 미국에서 먼저 만들긴 시작했지만 그거를 정말 무기로서 성장시킨 거는 독일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쓸데없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정말 전쟁을 위해서 가치 있게 만들고 기술의 집약을 모을 수 있는 게 전제 시기죠. 그래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대도시에 모여들게 되니까 어쨌든 간에 주변으로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뭐 한 공장에 2,000명, 3,000명이 일하지만 2,000명, 3,000명을 공장 주변에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떨어진 곳에서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뭐 진짜 자동차도 찍어낼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죠. 뭐 포드나 이런 쪽에서 대단히 많은 그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일본의 신도시 개발은 대부분 도시에서 주택난을 대처하기 위한 거였죠. 우리나라가 솔직히 그 위성 도시는 미국보다는 일본을 보고 따라한 것이 많아요. 그 여러분 일기 신도시 중에 제일 유명한 분당 아시죠? 분당. 그 뭐라 그러죠? 천당이 분당이 있다 그러죠. 집값이 하도 올라가지고. 그 분당은 일본의 다마 뉴타운이라는 곳을 보고 와서 만든 곳인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냐 그러면, 어쨌든 도시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눈으로 다 100%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도나 설계도를 봤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이죠. 근데 일본의 다만 뉴타운은 약간의 보차 분리가 돼 있는데, 분당은 그런 게 없어요. 보차 분리가 안 돼 있고 차도를 통해서 이제 뭐 횡단보도나 이런 거를 위주로 건너가죠. 근데 일본의 도시 개발 같은 경우는 약간 주거지가 경사진대 위쪽에 있고, 보통 중심 상가나 이런 지역은 약간 낮아요. 그래가지고 그 필로티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아까 얘기 나온 필로티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육교 같은 개념으로 건물에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도를 직접적으로 건너지 않아도 보도만 이용해서 중심 상가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그게 어떤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없게 된 도시의 환부, 도시 기능과 환경 개선이라는 계획적 의도 하에 다시 개발하는 것. 이게 도시 재개발이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이것은 1958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도시 재개발에 관한 1차 국제 세미나에서 도시개발은 재개발, 수복개발, 보존개발 등으로 정의했어요. 재개발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도시 재생의 개념이죠. 수복 재개발은 완전히 부시고 다시 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그 재건축, 재개발 이런 느낌이 수복 재개발이에요.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만드는. 보존 개발은 역사 도시나 이런 곳은 우리가 어떻게 싸그리 부시고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일부 보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의 어떤 개념을 주고 도시를 어떤 방식으로 좀 더 그 개선시킬 수 있느냐. 파리나 뭐 이런데, 로마 같은데 가보시면 도시가 옛날 건물이 기본 100년 이러잖아요. 여기는 뭐 한 300년 됐어요, 400년 됐어요, 500년 됐어요. 이러한 건물들이 즐비하게 있는 지역은 전체적인 문화재로서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개발을 할지 보전 재개발이라는 방식으로 합시다라는 그 개념을 둔 것. 사례로는 이 재개발에 미국 사례로는 볼티모어의 도심부 경제적 낙후를 방지하기 위해 계획된 1996년에 완성된 찰스 센터가 되게 유명하고요. 자동차 수요와 인구 증가의 현대 도시물 구조에 생활의 편의성, 주요 도심의 접근성, 그리고 건물의 개선까지
더해서 도시에서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집을 짓자라고 한 그 의미가 있는 바비칸이라는 재개발 계획이 있어요. 이 뒤쪽에 보시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됐고, 여기는 수변 공간과 뭐 이렇게 해서 높은 고층 아파트와 평지를 위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제 옆에 수변 공간에서 찍었을 때 이렇게 높은 건물들과 오픈 스페이스, 뭐 이렇게 좀 낮은 공간까지 해서 이런 식의 그 바비칸 지구라는 도시계획을 엮었는데,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다니고 그러죠. 근데 여기가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 영국에서 이제 건물의 디자인 페스티벌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영국에서 못생긴 건물로 이 건물이 어, 지정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중심 상가를 끼고 있는 뭐 이러한 건축물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어떤 스탠다드 모델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이러한 개념,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도시 내에서 이게 전쟁 때 폭격돼서 이 못 쓰는 거를 한 20년 동안 방치했다가 아 이제 주변에 도시 건물들이 보이시죠? 여기에서 개발 압력에 의해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많은 인구가 살면서도 여유로운 오픈 스페이스, 그 다음에 공간의 자유성,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만든 그 계획 밥이, 이게 계획인데 재개발 계획이죠. 근데 문제는 도시계획적으로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제 오픈 스페이스나 뭐 이러한 것들, 그리고 건축물의 밀도에 대해서 괜찮다고 보는데, 단지 건축적인 요소 면에서는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영국 시민들이 가장 못생긴 건물로 지정된 이 건물, 이게 조금 와닿지 않는가 봐요. 이게 60년대에 이 정도의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외국에는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에는 좀 아직 그 한참 후에 들어왔죠. 그 다음에 새로운 도시 개념이 이제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시기는 이게 1810년, 그 다음에 파리는 1846년, 그 다음에 뉴욕은 1860년. 인구 및 산업이죠. 대도시의 집중 현상으로 필연적으로 이용 가능한 토지 부족 현상이 일어난 거죠. 어디서? 도시에서. 어떤 것들이 주택이나, 이제 주택을 너무 많이 공급하다 보면 그 이렇게 녹지나 이런 것들이 배분이 좀 힘들게 되는 현상이 있죠. 그래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방안이 제시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때서부터 지하 공간을 개발했어요. 왜? 차를 지상에 주차장을 깔다 보니까 너무 이게 공간이 부족한 거죠. 그리고 또한 수변 공간 개발까지 이제 점점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아까 그 바비칸에서 보셨듯이 도시계획을 할 때 일정 부분의 녹지와 오픈 스페이스, 그리고 수변 공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현대에는, 이건 근대고, 현대에는 도시개발 방향의 특정 기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죠. 영국의 런던. 그러면 거기는 금융산업, 보험, 뭐 이런 것들이 좀 글로벌 산업으로 집중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대 증시 따지면 어디를 따지죠? 미국 증시,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유럽, 뭐 이렇게 따지죠. 그 유럽 안에는 뭐 독일, 뭐 이렇게 다 들어가긴 하는데 지금 영국은 따로 블랙시티 해서 따로 떨어져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양권에는 홍콩, 그 다음에 그 일본, 요런 데가 이제 증권이나 세계의 증시를 움직이는 주요 도시들이죠. 우리나라 서울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뭔가 그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메가시티나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하면서 어떤 기능을 중심적으로 할지, 솔직히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그 문화 도시, 그 다음에 뭐 5천년 역사나 이런 것들을 역사를 발굴해서 관광 도시화를 하자고 얘기했죠. 근데 그게 좀 큰 타격을 받은 게 1차로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하면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여행객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단체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도시 개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요번에 코로나 사태가 들어서면서 역사 도시나 문화 관광 가지고는 한계점에 부딪힌 시점이 온 거예요. 우리나라나 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셧다운이 올 수 있는, 도시의 셧다운이 올 수 있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도시에 대한 역할들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시켜 줘야 될지에 대한 아직 연구나 모든 것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번 코로나 사태나 뭐 그 전에 사스도 그랬지만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도시 개발에 역점을 둬야 될 것들이 좀 이제 초점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실버타운, 테크노폴리스, 그다음에 관광 휴양지 개발, 정보 도시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왜 실버타운은 왜 개발을 했죠? 실버타운은 인구의 고령화가 자연적으로 들어오고 고령자의 경제력은 되게 많죠. 그 다음에 복지 서비스 수요. 왜? 요즘 어른들은 자식들에게 뭔가 의지하려고 그러지 않고 본인들이 뭔가 공급받을 수 있는 거는 본인의 경제력을 써서 공급받으려고 그러고, 동양의 경우는 부양가족이나 가족 구조의 변화가 생긴 게 크죠. 그래서 어쨌든 실버타운이라는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겼고, 테크노폴리스 개발은 지역의 문화전통, 자연환경, 첨단 기술의 활력을 도입해서 신첨단 기술군과 학술 그 기간, 쾌적한 환경, 이 세 가지 기능이 잘 조화된 도시 조성을 실현하여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정치 체계를 달성하고자 하는 개발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제일 그 이런 것들을 처음 시도했던 데가 대전이죠. 그래서 정부 주도하에 거기 그 나라에서 카이스트를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을 일으키겠다. 그리고 예전에 여기 상군 그 사령부가 있던 데를 계룡산으로 옮겼죠. 그래서 대전을 최첨단 뭐 이런 테크노폴리스적인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뭐 놀이문화에 대해서는 유성구를 둬서 어쨌든 뭐 만들었었는데, 지금 이러한 개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정립은 돼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사태나 이런 셧다운 정도가 올 그 전염병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해서는 무방비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광개발지 개발은 장기적인 체제로 일정 규모의 양호한 자연 조건을 가진 지역에서 레크레이션, 스포츠, 상업, 문화, 숙박 등을 위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추어진 인간 휴양 및 에너지 여기서 에너지 재충전이란 우리 인간의 에너지라는 얘기죠. 에너지 재충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이나 시설들을 얘기하죠. 뭐 예를 들면 강원도 태백, 옛날에는 그 탄광으로서 우리 이제 70년대, 80년대에는 전부 다 그 연탄을 주로 난방이나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썼었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태백 탄광에서 나온 그 석탄을 가지고 연탄을 찍어내고 그래서 그쪽이 되게 발달 이제 부유한 도시였는데, 그 기능이 점차 이제 가스나 이런 것 도시가스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그쪽 지역이 점점 쇠퇴해졌고, 그래서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도시에 활력을 주고자 무엇을 만들었죠? 여러분 세대는 아마 태백 그러면 카지노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카지노라는 유흥시설과 뭐 여러 가지를 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의 관광 요런 그 휴양지 개발에 대한 도시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든다기보다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서핑 문화가 없었을 때는 그 강원도 쪽이 그냥 해수욕만으로 유명했었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서핑 문화의 발달로 서핑의 성지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거의 사시사철 돌아가는 그러한 휴양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 이제는 개발을 한다기보다 그 소규모 단위로 문화가 형성되면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상업이 그 문화에 따른 상업이 따라가고 숙박시설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게 요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꼭 개발이라고 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한 번쯤 여러분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꼭 개발, 물리적인 것이 이제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그 문화적인 데 영향을 미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 한옥에서는 우리가 다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죠? 밥상을 놓고 먹었죠.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밥상을 놓고 했죠. 대부분 책상이라는 개념이 좀 없었어요, 한옥에서는. 근데 현대적인 건축이 들어오고 아파트 문화가 생기면서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닥에서 안 자고 침대에서 자죠. 이불을 거의 덮는 용으로만 쓰고 요래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공부도 책상 위에서 해야 되고, 밥도 식탁 위에서 먹고, 좌식에서 입식 생활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그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우리의 문화가 바뀐 거죠. 근데 요즘은 오히려 또 반대로, 나 이제 뭐 침대는 불편해서 못 쓰겠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보시면 요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서핑 같은 것도 파도나 이런 거 적합도를 찾아서
사람이 먼저 모이고 서핑 문화라는 게 발달되면서 서핑에 필요한 서핑 샵이 들어가고 거기에 필요한 뭐 또 게스트하우스나 숙박시설이 들어가면서 옆에 식당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대한 그 관광휴양지 개발은 개발 계획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좀 문화적인 측면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설계나 이런 것을 할 때 여기에 어떤 문화를 접목시켜서 내가 구상을 하고 있다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보시는 것들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교수님들은 아마 뭐 도시 설계나 이런 거 뭐 여러분들 그 졸업 작품으로 하죠. 그 뭐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할 때 한 번쯤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의 전환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UCT 도시개발은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도시 공간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음,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트래픽이 많던 도로에서 요새는 어떻게 해요? T맵이 생기면서 골목골목길로 빠져나가는 길도 나오고 지름길도 나오고 한쪽에서 실시간으로 웬만하면 겹치면 좀 돌더라도 다른 도로를 소개를 해주죠. 그러면서 그쪽에는 뭐가 있나, 뭐 골목길 들어갔을 때 어떤 것들이 있나 보게 되고 필요하다면 또 거기서 뭔가를 정보를 줘서 뭐 이렇게 티맵으로 가는데 여기 맛집이 떠 있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그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여러 가지 요소를 심을 수 있다는 거죠 도시에. 그 다음에 근대 도시 개발. 이건 우리나라의 근대 도시 개발인데 어, 음, 여기서부터는 제가 두 페이지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해드리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계획론 수업에서 했던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 근대 도시 개발을 한번 다시 짚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진짜 러프하게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몇 차 특징 뭐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 음,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약간 두서없이 얘기는 했는데 이게 조금 그래요. 이 도시개발론이랑 도시계획론이랑 겹치는 내용도 좀 있고 설명을 어느 걸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번 주 단어는 추석입니다. 추석이라고 그 남겨주시면 출석 체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